이혜훈 후보자 누가 추천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너무 궁금해서 막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도 취재를 해서 썼던데요. 여러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취재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쉽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통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는 언급 자체가 없으셨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인사는 역시 확인이 쉽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다만 당일 어제죠. 어제 티타임에서 있었던 한 대목을 제가 러프하게 크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언론 특히 여러 평들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특히 국민의힘에서 즉각 제명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거 잘된 인사 아닙니까? 인사 잘했네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한 얘기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청와대 안에서 티타임이 있고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왔다. 인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다양한 복선이 깔린 인사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만 언론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추천했을 것이다. 아니다. 정규재 TV의 정규재 논설위원이 추천했을 것이다. 두 분 다 아닌 걸로 본인들은 아니다라고 기자들에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에게는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 위원장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혜훈이라는 사람과 개인적 교류가 없는 사람입니다. 과거 새누리당 시절에 박근혜 캠프에서 일했다? 이런 것만 안다. 내가 추천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나는 원래 사람을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엉뚱하게 김종인 이름이 자꾸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점은 좀 평가를 하고 싶다고 저에게 취재 팁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워딩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밤낮 예산은 관료들이 다 해먹었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치권에 있던 사람에게 곳간 열쇠를 맡기게 했단 말이지. 이거 상당히 획기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야당 출신 정치인에게. 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제대로 성대모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혜훈이라는 사람이 정부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걸 지켜봐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한 경제학자잖아요. 아무래도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한 포인트는 나는 이혜훈이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청와대에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 성대모사가 잘 안 돼가지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 임명된 자리 있어. 뭐냐? 그 재정기획부장관 있잖아. 그 양반이 과연 이혜훈이랑 잘 맞춰서 할 거냐? 두 사람이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이냐? 거기에 어떻게 예산안이 반영이 되느냐? 그걸 갖다가 봐야 된다. 나는 이렇게 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재정기획보좌관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지? 그래서 여기서 저도 취재 포인트를 얻어서 기재부 등 경제관료 그리고 경제학계로 취재를 확장해봤습니다. 재밌는 취재 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당초 기재부 쪽에서는 김종인 위원장 말처럼 예산 담당 2차관과 경제학자 출신 참모 한 사람을 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천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팽. 문재인 정부 당시 끝까지 재난지원금 지원 문제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매우 곤혹스럽게 했던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사례에서 보듯 관료 출신 예산통은 곤란하다라는 기초 아래 어떤 예산통을 쓸 거냐 목하 고민이 심했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 이혜훈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여러 포석이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비단 정치적 포석 이외에 경제재정정책적 포석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관료는 정치인 출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이혜훈 후보자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국회는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부글부글한데 이혜훈 후보자에게 협조하겠냐? 예산이
700조가 넘는 예산인데 그럴 리 만무하다. 벌써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해운 후보자가 기댈 곳은 오로지 청와대뿐이다. 결국 재정기획 비서관실 등 정책실과 호흡을 맞춰 일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대통령 의중대로 예산은 짜일 수밖에 없고 이해운 장관 후보자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국힘에서 제명당에서 정치적 고향도 사라졌고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입당에서 다른 선택, 그러니까 출마 등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민주당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이해훈 후보자 절대 민주당에 입당하지 마시라라고 충고합니다. 외부에서 지원 사격하시는 것이 이해운도 살고 민주당도 살고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거머쥐는 전략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준비한 뉴스퀵 배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사실 어제 대통령실에서 깜짝 인사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저 물어보고 싶었어요. 3선 저보다 더 잘하실 거잖아. 이해운 의원님. 저는 사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네.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예. 또 깊은 많은 고려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선 대통령의 뜻을 믿고 있고요. 그래서 뭐 대통령의 일단 저는 믿고 보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라서. 네. 근데 그것과 별개로 뭐 저 주관적으로는 도저히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다 떠나서 이해훈이라는 분이 세이브 코리아 집회 가서 윤 어게인을 외쳤고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고 백분 토론 가서도 뭐 김건희가 또 윤석열이 무슨 잘못이 있냐는 취지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얘기들을 하고 경우에 따라 제지받을 정도로 강성 목소리를 냈던 분이신데 그러면 이분께 헌정 수호 의지가 있는지 민주주의 수호 의지가 있는지가 저는 아직도 의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먼저 행동으로 하는 반성이 있었던 것도 아닌 상태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은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곳인데 그렇죠. 민주주의 수호 의지 없는 분이 그 자리에 가서 그리고 또 물론 경제학 박사시고 기재부 위원을 하셔서 전문가라고는 하시지만은 그런 분들은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생각은 해봅니다. 네. 이 중요한 자리를 저는 대통령님께서 단순히 지금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국민의힘 흔들기다. 네. 단순히 국민의힘 흔들기라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임명하시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 흔들기는 정치권에서 해야 될 문제죠. 네. 민주당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책임 있는 국가 전체를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효용성 있는 행정에 집중하시는 것이 네. 국민들의 신뢰를 지켜가는 길이실 텐데 아마 저는 대통령님께서 그 기준으로 판단하셨으리라 여전히 믿고 있어요. 근데 저의 짧은 경험과 짧은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안 그래도 오늘 장윤성 기자님 뵈면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마 저보다 더 많은 취재를 하셨을 거라서 네. 방송 도대체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아니 얘기 좀 해주세요. 다들 제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뉴스 왜 빅뱅- 이해훈 장관, 왜 이해훈이 장관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예. 얘기를 들으신 것이 있으시면 너무 길어요. 너무 여러 뜻이 뭐가 뜻이 포석이 있구나. 많아서 다 대통령실 떠나서 능력은 있어요? 그 능력과 관련해서도 여러 갑론을박이 있는 건 사실인데 대통령실에서는 그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KDI 연구원 그리고 국회 기재위원 등등의 경제통이다. 그래서 제가 경제학계에 좀 물어봤어요. 이해훈 의원이 정말 예산통은 맞냐라고. 그러니까 일단 일은 잘하는지 그리고 또 헌법 지킬 마음은 있는지 좀 두 가지만이라도 좀 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 일단 재정 국무위원인데. 재정 전공자는 맞다. 재정 재정 전문가는 맞다. 전공자에 워낙 많고. 그리고 주로 연구 과제가 예타 또는 복지 관련이었다.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검토하는 것에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뭐 이런 등등. 그리고 중기재정 관련해서도 연구를 많이 해서 대체로 전문가 예산 전문가는 맞다라는 것이고 이제 국회 활동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갑론을박 때문에 네.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은 왜? 왜 이해운? 막 이런. 저도 자꾸 왜 이해훈 이 예. 생각 자꾸 들어서 왜냐면 아니, 기획예산처 장관이면 아니 민주당에는 의원들이 예산 어디대? 전문가가 없어 왜 이해운? 뭐 이제 이런 게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다수의 평가인데 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오래 정치하셨던 분들은 그 이재명발 정계 개편 신호탄이 오른 거다. 뭐 이렇게 아주 크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방금 네. 오셨다 가신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평가해 주시는
주시니 감사한데 그건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뭐 그냥 저 혼자 생각에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께 이로울까를 기준으로 깊이 판단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믿고 있고요. 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반드시 두 가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은 다 떠나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 헌정질서 지키겠다는 마음, 국민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그 자리 가면 안 되거든요. 기본 자격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는 생각. 두 번째는 기획예산처 장관은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의리돼요. 이분 앞에서는. 그렇죠. 왜냐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정말 갑 오브 더 갑 자리인데 그러면 나라의 특히 국민의 이 먹거리 해결해야 되고 나라의 미래를 기획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인데 과연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정말 단단하게 이 두 가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기재위 위원이 아니라서 또 못 들어가는 게 아쉬워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왜 많은데. 다 못 들어가 왜? 쿠팡특위도 잘려. 이것도 내가 다 하고 기재위도 싶은데 못해. 이것도 못해. 큰일 났네. 뭘 좀 시켜주세요. 예, 뭐라도 좀 김상우 의원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근데 제가 이번에 검증하고 싶어요. 예, 이 사람을. 이혜원 의원을 검증하고 싶어요. 인사청문 특위 못 들어가요. 외통위는 안 되겠네. 기재위에서 하니까. 저는 자격 미달이 또 되네요. 어쨌든 그래 기재위원님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 분들께 정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증해 주시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당내에서 과거 국민의힘 당내에서 이혜원 의원에 대한 평가는 좀 어땠어요? 만나본 적도 없고 얘기 나눠본 적이 없어서 저는 사실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인데 네. 근데 그냥 세 평. 막연하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많이 좀 친윤 쪽이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근데 막연한 거예요. 막연하게 많이 친윤 쪽이었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원외 당협 위원장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교감과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나가서 발언할 정도면 말 다 했잖아요. 또 100분 토론 나와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것도 원외 당협위원장이 왜냐하면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의 상당 부분은 윤석열이 잘못했을 때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렇죠. 또 왜냐하면 원외 당협위원장이라서 일단 서울 경기에서 선거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다 가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윤석열의 12.3 내란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팽배했었는데 그 분위기 속에서도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갈 정도면 상당한 좀 그쵸. 그래서 저는 더 왜라는 생각은 자꾸 들기는 하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분이 지난 과오에 대해서 잘못하고 반성하면 괜찮아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진정성 국민들께서 인사청문회는요. 국민들께 본인의 이제 허락을 받는 자리예요. 그쵸. 국회의원한테 허락받는 자리가 아니라 국회의원 대신 질문할 뿐이에요. 기자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보실 때에 진짜 제대로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이제 정말 헌정수 의지가 강력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중차대한 자리를 맡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이 설득이 돼야 됩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국민 수용성 부분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국민들께서 이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해당 분야 장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수용성을 확인하는 단계가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럼 이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수용성을 확인할 수 없다면 다시 생각을 해야겠죠. 그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실 그 이혜원 의원이 그래도 국민의힘 안에서 자당의 내부의 여러 가지 비판들을 많이 전해주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대단히 권력지향적으로 알려져 있어서 기자들 사이에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어떤 그 행보에 대해서 여러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인사청문을 할 때 윤석열 청문회의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무슨 얘기냐? 네네.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 거의 묻지마 수준이었거든요. 옹호하고 엄호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만이라도 제대로 된 검증을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국회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했더라면 내란 속에 윤석열이 그 대통령이 되고 뭐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길이 터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뭐 정말 중요한 지적 하셨다고 비유가 생각해요. 너무 좋은 말씀 적합한지는 해주셨어요. 모르겠지만.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우리 민주당이 책임 정당으로 그렇죠. 또 수권 정당으로 국민 대다수를 대변하는 맞습니다. 제대로 된 여당으로 기능을 하려면 건강하게 기능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 편이라고 무조건 감싸 안아서도 그렇죠. 안 되고 예. 또 당 안에 다양한 목소리가 또 반영도 반드시 되어야만 하고 우리 안에 건강함을 유지를 해야 그렇습니다. 되거든요. 제가 그게 민주당이에요. 제가 요새 유발 하라리 교수님의 넥서스라는 책에 좀 푹 빠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예.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자정 기능이다. 음. 그러니까 우리 편이라고 무조건 감싸 안는 것도 자정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네. 이번에 이해훈 인사청문회 할 때에 물론 대통령실에서 이제 청와대구나 청와대에서 청와대. 추천을 했다고는 예, 하지만 오늘 첫 출근. 예. 그냥 우리 편이 다 감싸 안아서는 안 되고 음. 말씀드렸던 두 가지입니다. 네.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음. 헌정질서 수호 의지 나라 사랑 국민 사랑은 기본이에요. 네. 이게 되는지를 그 진정성을 음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성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이 중요한 자리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벌벌 떨게 만드는 갑의 자리예요. 네. 자, 그 자리에 갈 만한 능력이 있는지 음흠. 그걸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네. 생각해요. 아무래도 김상호 의원님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안 보내준다니까. 인사청문위원으로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4분 남았는데요. 네. 이 와중에 또 내란을 엄호하고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며 윤 어게인을 외쳤던 인사 이해운 전 의원을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예산처 장관에 지명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곧 예정이 돼 있는데요. 자, 이건 곤란하니까 우리 신 변호사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어제 사실 뭐 파격이라는 이야기를 언론에서 많이 쓰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이해운 이제 전 의원을 장관으로 지금 지명한 게 전 파격이 아니라 이해운 장관이 그걸 수락한 게 저는 파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 안에서 뭐 제가 책으로도 썼던 보수의 종말, 이 보수의 종말을 직감한 내부자들이 이제는 이해운 장관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재명 정부에 힘을 더 보태야겠다라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게 파격인 것이고 어제 국민의힘이 그걸 가지고서 제명하고 어제 한바탕 소동을 치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이 집단 뭐 정말 의학적으로 치자면 정말 용종에서 이제 암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 암덩어리 같은 이 사회의 악의 축이 이제 이렇게 좀 무너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저는 검증할 부분들은 남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행사하신 건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국회에서는 국회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 내란과 관련된 명확한 인식을 또 과거에 본인의 부적절한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식을 저는 명확하게 확인을 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전문성 그리고 조직을 장악해서 이끌 적임자로서의 능력을 갖췄는지 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송곳 검증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인사로서 뭐 장관이 되고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이제는 이거 성공을 못 시키면 엄청난 이건 또 비판에 또 직면할 수 있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그 책임이 또 있는 것이고 또 이해운 장관도 그 부여된 막중한 책임으로서 본인의 성과를 내야 될 아주 그 시험대 위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당내부의 분위기는 국민의힘의 어때요? 그러니까 약간 설왕설래가 있고 보면 뭐 이현주 최고위원도 본인 이제 SNS에 좀 부정적인 결로 올리고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태도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제 같은 사람, 같은 진영 사람 쓰면 코드 인사니 무슨 뭐 회전문 인사니 이러는데 제명 이러면서 부역이라는 단어까지 쓰는 게 과연 맞느냐? 그럼 왜 코드 인사라고 왜 비판을 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인사를 칭찬을 해야지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려면. 네. 근데 막 맞죠. 격앙돼서 이러는 게 참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우석훈 교수 글 이제 또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분들이 우석진 예, 교수셨나? 예. 동생. 네. 그래서 동생분이 예, 쓰신 예. 글을 봤더니 자기는 뭐 괜찮다고 생각한다. 예. 어쨌든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정치적인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해운 의원이 전 의원이 이제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에 휩쓸렸다. 내가 당협위원장이니까 좀 어쩔 수 없었던 점이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항변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이제 검증대 위에 올라간 것 근데 여기 같습니다. 이제 우석훈 교수의 페이스북 아, 아마 우석훈 말씀하신 맞나? 네. 뭐 이재명 정부에게는 그래도 이득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예, 그렇게 생각으로 아마 이제 글을 평가하셨더라고요. 마무리하셔 아마 그 페이스북 예, 그렇구나. 예, 예. 우석훈 교수가 우석훈 올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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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석진이 그런 것 아니고. 같습니다. 예. 자, 중요한 포인트는 앞으로 이해운 후보자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보여줄 태도, 그렇죠? 내용,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검증 과정에서 또 어떤 내용들이 터져 나올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한국 정치에서 어떻게 피어날 꽃일까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취재한 바로는 큰 틀에서 보면 아주 큰 의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계 개편이 시작되었다. 좀 제대로 된 정치를 좀 새롭게 시작해보자. 2016년 탄핵 때부터 8년간 보수 정치가 완전히 망조가 들었는데 이제 그거 다 치워버리고 새로운 차원에서의 정계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차원 아니겠냐.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의 운동장이 예전보다 더 넓어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의미 해석 부여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살짝 동의하는 거는 네. 국민의힘 관련된 인사들 정치적 심판도 받고 수사도 저는 더 엄정하게 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채찍만 가지고는 무너뜨리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근과 채찍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써서 저는 이제 저 세력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이 기득권의 친화적인 행동들을 이제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네. 퇴출의 역할에는 전 이번 인사가 하나의 좀 시작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있습니다. 자,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10,000분이 넘게 투표에 참여하셨네요, 벌써. 그렇구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습니다. 사퇴해야 된다 93, 사퇴하면 안 된다 7 이렇게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는 11시까지 계속 투표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투표 참여해 주시는 길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김병기 대표의 또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 920호 소통방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구의원들에게 직접 지시한 정황이 확인이 됐어요. 뭘 지시하면 확인하겠습니다, 사모님. 네, 사모님. 네, 사모님. 네, 확인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대방동 파크 골프장 조성 안내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라고 올려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 때 확인한 바로는 3곳 정도의 후보지가 있었는데 확정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다 구의원들의 응답입니다. 또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의원님 일정 가능하다면 다음 주 중에 신대방 1동 노래교실, 노량진 2동 노래교실 잠시 들러 인사드리길 바랍니다. 곧 3개월이 되어서 다른 노래교실로 이동할 겁니다. 라고 사모님이 올리면 네 사모님, 네 사모님 하고 김병기 대표가 잡으세용 이렇게 또 올려요. 그리고 네 의원님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의혹이 계속 나오고 오늘도 이제 한겨레에서 추가로 나온 거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건 바이 건으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실과 어떤 점에서 다르다는 것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 해당 보도 오늘 조간 보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지 않고 아마 구의회 의원들을 사적으로 뭐 이렇게 좀 이른바 갑질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또 오늘 어떤 입장이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 종합적으로 내일 또 입장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거치 표명까지 이를지 않을지 뭐 이제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도 있습니다. 그 차남 지금 보면은 지금 나온 게 장남 며느리 네. 그다음에 이제 차남 그다음에 부인 네. 본인 뭐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노컷 보도에 따르면은 그 여의도의 5성급 호텔에서 70만 원대 오찬 쿠팡, 그다음에 칼 호텔 164만 8천 원, 그리고 공항 의전, 그죠? 물론 이제 본인은 원하지 않았고 잘 안 됐는데 뭐 그쪽에서 이렇게 한 거다. 보좌관이 6개월인 생후 6개월인 그 손주가 있는 걸 알고 이렇게 한 거다. 뭐 등등의 반박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 가운데 차남의 빚섬 취업 청탁 대가로 경쟁사 두나무 문제를 지적했다라는 전직 보좌진의 폭로가 또 나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전 보좌관 A 씨가
네, 원래는 다른 기업에 차남 김모 씨를 취업시키려고 했고 이를 위해 보좌진이 김 씨 이력서를 들고 다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뭐 빗썸에 취직을 했는데 그 빗썸에 취업이 성사될 즈음에 경쟁사를 공격해야 된다라는 지시를 받았고 실제 정무위 소속이었는데 이 당시에 빗썸의 뭡니까 경쟁사 두나무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이런 질의를 실제로 했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는 이제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내일 본인의 입장을 다 밝힌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거의 뭐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지금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이 의혹들에 대해서 이게 말끔하게 해명이 되기는 전 어려운 수준에 이미 이르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게 그 뉴스타파 보도로 그 구의회 부의장의 업무 추진 카드를 같이 쓴 것 부분은 일단 녹취로는 확인이 되거든요. 물론 네. 뭐 과거에 수사받아서 뭐 무혐의로 떨었다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아마 그 수사 과정도 또 문제가 아마 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잘 몰랐잖아요. 몰랐다가 네. 이제 다시 그 점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거를 더 이상 이제 뭐 해명의 단계로 하는 거는 좀 그 단계가 지나온 것 같고 아무래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동안에 뭐 언론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고압적으로 했던 부분까지도 지금 다 뭉쳐져서 여기까지 흘러온 거라서 전 내일이 아마 입장 발표가 거의 마지막 그 과정이 될 것 같고 아마 그 이후에는 이제 본인의 그런 직에 대해서 아마 좀 어떤 처신 어떤 뭐 사의를 표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뒤따를 것 같고 이게 거기서 멈춰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나온 의혹들에 대해서도 아마 이건 또 뭐 형사적으로 또 그 고소고발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게 또 외부에서 그 제기된 의혹 같으면은 뭐 여러 가지 오류도 많고 이 검증할 부분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지금 이거는 보좌진들과 함께 나눴던 이제 내부 정보가 다 나오고 있는 거라서 아마 사실관계 규명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런 겁니다. 이제 타인에게 무슨 지적을 할 때는 본인에게 가장 엄격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일종의 그 정당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수많은 인사들에 대해서 거취 문제가 제대로 종결되지 않은 채 이렇게 오니까 아이 뭐 다른 사람들도 그런데 왜 나한테만 그래? 이제 김병기 대표가 지금 그런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러날 생각은 없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데 그래서 일각에서 아유 국민이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우스개로 민주당 주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게 옳은 것이냐라는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두 번의 시민혁명 했고요. 첫 번째 시민혁명은 막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 하다가 잘 안 됐어요. 문재인 정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반성과 성찰 속에서 있다가 내란 속에 윤석열이 갑자기 비상계엄하고 뭐 이러면서 이거를 수습하고 온 국민의 힘으로 그야말로 전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아주 평화롭게 질서 있게 이 혁명을 잘 완수해냈고 그렇게 해서 국민주권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정부를 떠받치는 여당인 민주당이 사고는 날 수 있어요. 언제나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를 책임 있게, 그죠? 책임 있게 처리하는 방법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 지난번 정청래 대표가 사과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꼬리를 끊고 넘어가야 되는데 윤석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뭐가 잘못이야, 그죠? 항상 문제가 터질 때마다 윤석열식 대응이라는 게 어땠습니까? 국민 니네가 잘못 알아들었어. 난리면이라 그랬는데 왜 바이든이라고 우겨? 그래서 MBC 기자들 1호기에 태우지도 않고 이런 방식으로 물론 민주당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예, 정치는 책임 정치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이 뭐 딴 사람들도 다 안 그만두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왜 나한테만 그만두라 그래? 이거 사실이 아니야. 라고 버티기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거냐.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거를 내일까지 끌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레까지 끌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저 민주당도 집단지성이 있는 정당이 저는 의총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총 과정에서 이 결정되는 논의 과정을 보면 아 그래도 민주당은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판단을 저는 이제 그 제가 그 국회반장 할 때 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힘을 좀 보여주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내년도가 5월이에요. 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경선이 지금 3파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박정 의원, 백혜련 의원, 한병도 의원 이 세 명이 지금 그 원내대표 경선을 뛰고 있는데 이분들이 매우 난감해하고 있어요. 원래 내년 5월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상황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저는 민주당 사람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 눈높이에 따르는 그런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될 책임이 무거운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직이 높을수록 더 그 권한과 책임은 더 막중해진다 이 생각이 들고 전 최근에 그 정청래 대표께서 그 기자간담회 하면서 뭐 장경태 의원 윤리감찰단 그건 어떻게 됐냐 여기에 대해서 아예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런 것도 국민들 시선에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도 당연히 뭐 이걸 지금 우리가 유무죄를 따지자는 게 아니니까 정치적 차원에서 당이 취할 수 있는 어떤 조치 내지는 본인의 결단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당내에서 문제됐던 의원들이 한두 분 더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국민 눈높이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좀 다 할 때 민주당이 더 국민들의 많은 선택을 받고 아 좀 다르구나 신뢰를 할 만하구나라는 생각을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변인이시라서 좀 곤란하신가요? 네. 아니 저 김병기 원내대표가 네. 이제 뭐 이를테면 제일 크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의회 이 부의장의 카드를 썼다라는 거. 이제 그 해명은 그 부분 최근에 이제 녹취까지 나왔는데 다 포함해가지고 윤석열 정부 때 본인을 봐줄 동의는 이제 하나도 없는 수사기관이 무혐의로 종결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네. 같고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보좌진들의 제보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이제 추정을 해요. 네. 이게 좀 마타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하나하나 해명을 할 기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짧게 이제 장경태 의원 이제 정청래 대표 말씀 주셨는데 네. 그때는 이제 그 질문의 내용보다는 그러니까 질문을 한 기자가 이게 제 옆에 있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정치 시작하고 이제 특정 언론이랑은 단 한 번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잘린 거지 이제 장경태 이슈라서 이제 언급을 안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그 문해력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리던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이 있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옵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 주인한테 총뿌리를 겨눈 행위가 그게 바로 망고역적이고 대역죄인이죠. 과거 같았으면 삼족을 멸할 정도로 중범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대변하고 하니까 우리 당이 내란당에서의 예, 오명을 지금 벗어날 수 없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아쉽게도 지금 해수부 장관이 공석 중이신데 후임 해수부 장관도 이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방금 보신 두 편의 영상은 일단 앞서 보신 것은 지난 8월 10일 채널A가 주최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후보 토론 가운데 한 토막입니다.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내란 속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고의 역적 아닙니까? 이렇게 비판을 했던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비판을 했던 조경태 당시 후보의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제가 넉 달 만에 이 영상을 다시 가지고 온 것은 최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후임 몫으로 부산의 육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설이 나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통령의 의중이 그러한가? 저도 어제 확인해 보려고 꽤 열심히 취재했는데요. 실제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확인을 좀 요청드렸습니다. 대통령께 좀 직접 여쭤봐달라. 그래서 이분이 직접 여쭙습니다. 예, 어제 티타임이 있었어요. 평소에 대통령 티타임이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되는데 어제는 청와대 첫날이어서 굉장히 대통령께서 기분이 좋으셨다라고 강효정 대변인이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티타임이
좀 길어졌대요. 한 25분 정도 더 길어져서 1시간 10분 정도 티타임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 고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거를 슬쩍 물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역시 답변은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이해훈 장관 누가 추천했습니까? 마찬가지로 답변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인사는 철통보안과 같아서 비서실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해훈 후보자의 경우도 3실장 가운데 아마도 강훈식 실장 정도만 미리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수석급 가운데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홍보수석도 발표 한 1시간 전쯤 전해받고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상당히 곤혹스러워했다라는 후문이 돌기도 합니다. 살짝 곁나가면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해훈 후보자 지명 소식을 듣고 내가 미리 알았다면 말렸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도 하죠.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의 인사는 누군가 알려주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초특급, 특급 보안이다라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산 해수부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임으로 가급적 부산 출신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신 바로 그 영상입니다. 비록 전재수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됐지만 결코 부산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정치적 시그널에 해당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한다면 전재수 전 장관의 공소시효는 내일이 만료됩니다. 반대로 뇌물 혐의가 적용이 된다면 이거는 공소시효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죠. 경찰이 어떤 혐의로 어떻게 기소할지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가운데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좀 더 취재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의중은 차기 전재수 장관의 후임으로 조경태 국민의힘 6선 의원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인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직접 전달받은 것은 없다라고 밝히고 만일 대통령으로부터 함께하자라는 제안이 온다면 매우 감사한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해훈 후보처럼 장관직 제의가 오면 수락하겠다는 뜻이냐라고 재차 물으니 현재 국민의힘 우리 당이 엉망이고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신임을 잃은 상태라 본인은 당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사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제안이 오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당을 제대로 혁신시키고 변화시키는 데 본인의 역할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전했습니다. 그것이 국힘의 중진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해훈 후보자 발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조경태 의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가 전체로 보면 큰 쓰임이 있는 거 아니겠냐. 판단은 인사권자의 몫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계 개편 가능성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분위기라면 국민의힘은 향후 매우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국힘 고립. 굉장히 위중한 문제로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장동혁 대표를 조경태 의원이 만났대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당한 태세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그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태세 전환할 거고 공천 룰도 파격적으로 변화하라고 본인이 제안했고 국민의힘도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제도가 장동혁 발로 도입될 것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면 국민 참여 100%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5대5 당원 반, 여론조사 반 이렇게 이거를 7대3 당원 7, 여론조사 3 이렇게 해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 전망도 있는데 아예 그냥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걸로 해서 국민들에게 열어버리는 거죠. 당원 아니고 국민들이 선택해 주십시오. 우리 당의 후보로 누가 좋은지. 그런데
당성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어제 이해운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기자들에게 밝힌 일성은 당성이었습니다. 당성이 취약한 사람들, 뭐 해당 행위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과연 이렇게 조경태 의원 주장처럼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부산시장 도전에 대해서는 시민의 부름이 있는 경우 언제든 도전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히고 부산이 해마다 인구가 2만 명씩 줄어들고 있어서 시민이 원한다면 나는 언제든 부산시장으로 봉사할 뜻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해훈, 조경태 그리고 임기 초반 유승민 총리설까지 어제 보도가 됐죠. 국민일보 단독 보도였는데요. 청와대는 어제 오후 7시 46분 국민일보 보도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은 유승민 전 의원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라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이재명 정부 인사에 부는 보수 바람 등으로 각을 세워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권오을 장관, 이석연 법제처장, 그리고 이해훈 후보자 어제 그 매불쇼에 출연했던 누구죠? 대변인 어떤 얘기를 했냐면 초반부터 그 경제 관련 인재풀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관련된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등을 보면 역시 이재명 대통령 같은 색깔이 같은 쪽만 쓰면 위험하다. 그리고 내 편만 쓰지 않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이끌어내겠다라는 기본 인사 원칙 방침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사실은 국민의힘이 굉장히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어제 취재를 해봐도 국힘 쪽에서는 이거 이러다가 정말 그 존재감이 완전히 제로가 될 수 있겠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요. 그리고 그 작업이 실제로 지금 진행 중인 거 아니냐. 고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내부에서는 모두 인사가 보수 인사로 기운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해훈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는 매우 충격적이고 윤 어게인까지 주장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훈 후보자 스스로 단절의 입장을 분명히 피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대통령 판단은 적재적소의 일을 맡기되 국민 판단에 부적절한 인사다라고 판단이 되면 대통령 지명 철회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열어놓았습니다. 그럼 지명 철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해훈 후보자? 그건 아니고요. 거기까지 다 한 세트로 포함해서 대통령은 인사로 보고 있다. 가만 생각해 보시면 지난번 경청수석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교육부 총리 두 사람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초반에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국민 보시기에 부적합한 후보다라고 하면 지명 철회도 결단한다. 따라서 인사는 국민들이 판단하시기에 저 사람이 적재적소에서 같은 역할을 잘 할 수 있겠다.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 정말 일을 잘하지 않습니까? 초반에 농민단체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비판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윤석열 정권에 함께했던 사람을 국민주권정부의 첫 인사로 등용할 수 있느냐 비판이 많았는데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어두고 다양한 토론 오늘 또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국무회의가 10시부터 열릴 예정인데 다양한 의견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결국에는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국익에 봉사하는 최우선의 인사가 누구냐 이걸 진영에 상관없이 판단하겠다라는 대통령의 뜻 아닌가 싶습니다. 핵심은 이해훈 후보자의 경우에 다시 공을 이 후보자에게 넘기고 국민들 사이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고 검증받아 실력으로 돌아오라. 이런 거 아니겠냐 해석이 나옵니다.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4월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 또 대통령이 다음 주에 중국에 국빈 방문을 하십니다. 9년 만에 중국을 가는 건데요. 이것도 의미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남북 관계는 또 어떻게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좀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라고 김창수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올 한 해 외교안보 전망?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축으로 이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의 축은 북한이 이제 연초에 노동당 9차 당대회를 할 건데요. 그거를 제가 전망을 한다면은 북한은 지난 5년 동안 이제 2019년 하노이에서 하노이가 좌절됐던 그 북한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굴욕감 같은 걸 느꼈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루양 다물고 5년간 정면 돌파하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그 성과를 이제 연초에 발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뭐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자기네들 등치가 엄청나게 커졌다. 이제 몸값이 옛날하고 다르다. 네. 뭐 이렇게 제시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4월달에 있는 미중 정상회담인데요. 저는 지난번에 부산에서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이 미중 간에 최소한의 기초적인 어떤 그 타협을 했던 시점이란다면은 네. 이제 4월달 미중 정상회담은 양쪽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일종의 이제 본격적인 휴전 협정을 체결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그 동안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적대적 대결에 가까운 이런 상황에 의해서 국제 질서가 굉장히 어지러웠었습니다. 근데 네. 어지러웠던 국제 질서가 완벽하게 평화로운 국제 질서 재탄생하지는 않겠지만은 적어도 혼돈에서부터 살짝 벗어나서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국제 질서가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올 상반기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시점에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네. 그때 이제 바로 정확하게 그걸 딱 집어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시점에서 1월 초에 중국을 방문해서 네.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들을 일단 표명할 수 있고 네. 또한 예견되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의 변화를 앞두고 우리의 입지를 다진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 1월 초에 방중은 매우 중요한 동북아시아 대변환에 앞서서 우리의 포석을 놓는 그런 외교 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당초에 일본을 먼저 갈 수 있다로 알려져 있다가 갑자기 또 이제 중국 일정, 중국이 먼저래, 일본이 먼저래. 왜냐하면 또 순방 기자단은 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결국 중국 먼저 가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일본을 이제 가시죠.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네. 일본 그 한일 정상회담 그러니까 방일이 먼저 기사화됐어요. 예. 그것도 일본에서도 언론이 그걸 터뜨렸고 제가 혹시 의심이 가가지고 일각에서는 오히려 일본하고의 관계를 네. 하고 중국은 나중에 가는 게 맞다라는 게서 기정사실화시키는 일종의 시도처럼 느껴져가지고 아. 저는 이제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고 하면 이게 유동적이었습니다. 네. 사실 그 시진핑 주석이 여기 왔을 때도 애매했죠. 기억나시죠? 국빈 방문을 원래 서울에서 하고 그렇죠. 에펙으로 가는 거였는데 근데 대폭 줄었고 네.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한 자리에서 1박 2일씩 국빈을 하는 거를 예. 왜냐하면 한 임기당 국빈 방문을 한 번밖에 안 하는 거니까 이례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도 중일 갈등 속에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중국은 예. 순서 바뀌면 안 한다였습니다. 진짜요? 그걸 아직 일본 대놓고 먼저 가면 안 일본 한다? 먼저 지금 중일 관계도 그렇듯이 예. 그리고 저는 중국에 먼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본은 셔틀 외교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쵸. 수시로 갈 수 있는 거고 예. 국빈 방문에 서로 교환은 그러네요. 한국이 9년 만에 지금 가시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시진핑이 8년인가요, 7년 만에 왔단 말이에요. 예. 훨씬 의미가 있는 방문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데다 중일 관계까지 얹혀져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3년 동안 한중 관계는 완전히 나락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를 좀 되돌리기에는 에이펙은 다자회담이기도 하고 너무 많은 회담이 있어서 그랬다면 네. 저는 이번 회담은 가야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강력하게 저도 방송이나 이런 데서 했고 천만다행으로 저는 중국이 먼저 가는 게 확정이 됐고 일본은 지금 중순에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 먼저 가서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일본 이렇게 이어지는 순서로 이제 외교 일정이 쭉 이어질 텐데 그 중국 방문의 의미가 9년 만에 가는 거다. 이것도 크지만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윤석열 정부 때는 중국하고 러시아는 거의 무슨 뭐 상종하면 안 되는 나라들인 것처럼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어요. 역설적으로 네. 중국과 러시아가 훨씬 더 많이 참았습니다. 아. 윤석열의 한 짓에 비하면 네. 한중 관계, 한러 관계가 더 나빠져야 맞는 건데 오히려 정지대에 있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거는 중국과 러시아가 네. 참은 면이 있고 한국을 윤석열이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최선의 결과는 일종의 중지였다. 정지. 네. 예. 지금 이제 그걸 풀어야죠. 아,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단절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다카이치 발언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태 시 이렇게 대만과 중국의 주변 네. 사태 시 거의 개입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어떤 대만과 중국의 분쟁에 일본이 개입한다는 차원에서 중국을 매우 심각하게 자극하는 것인데 그것뿐만 아니고요. 네. 우리가 봐야 될 건 더 중요한 거는 2015년에 광복 7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이고 일본 패전 70주년인데 그때 아베 당시 총리가 일본의 정상 국가, 보통 국가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안보 법제를 개정했는데 그때 주변 사태 법이라는 걸 만들면서 이제는 일본의 자위대가 과거에는 이제 전수방위, 즉 일본이 침략을 받으면은 일본의 자위대가 방어 차원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도 할 수 있다. 네. 이런 취지로 법을 개정한 거였는데 지금 다카이치가 말한 거는 바로 그 아베가 말했던 네. 그 어떤 주변 사태 법에 따라서 일본의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한반도와도 관련된 문제거든요. 네. 다카이치는 크게 실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우리가 중국을 먼저 간다는 것은 다카이치 발언에 대해서 네. 우리가 마치 인정해 준다는 식으로 일본이 다카이치가 왜곡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먼저 방문하고 또 앞에 말씀드렸던 네. 정보가 정세에서 중요한 변수가 있으니까 중국을 방문하는 수순이 지극히 옳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다카이치가 국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국내죠. 그리고 스스로 여성 아베라고 얘기를 해왔고 네. 지금 또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독도도 저는 그렇죠. 도발을 했는데 이제 야스쿠니거든요. 만약에 야, 지금 야스쿠니까지 3종 세트네. 예. 그러니까 아베조차도 그 긴 기간 동안 딱 한 번 갔었거든요. 예. 근데 다카이지가 그걸 가게 되면 지금 중일 관계에다가 한일 관계 그래서 약간 주춤하는 것 같긴 했는데요. 사실상 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수상이 되면 예.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남북과 4강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4강에서 일본이 이제 많이 떨어져요. 영향력이나 우리한테 대한 거나 예. 우리가 대일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예. 과거와 같이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일본이 진짜로 독도를 침탈하고 제국주의 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무서웠지만 또는 싫었지만 지금은 보면 일본이 그럴 만한 역량이 안 된다. 안 됩니다. 예.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젊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3강으로 봐야 된다. 3강이다. 일본하고는 관계를 유지하되 예. 오히려 우리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로. 실제로 예. 우리한테 뭐 우리를 뭐 재침략하거나 극우화 돼도 우리가 충분히 맞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자신감이 오히려 일본한테는 더 작동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의원님께서 보신 것은 남북 플러스 우리는 근데 육자회담 맨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4강 외교를 아니 맞아요. 중시했었는데 저는 육자회담은 여전히 유효한데 예. 그 4강 중에 제일 떨어진다. 예, 이게 일본이다. 그건 일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지난 며칠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혹이 확대 증폭되어 사실처럼 소비되고 진실에 대한 관심보다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만 활용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정치가 더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믿어왔기에 끝까지 제 자신에게도 묻고 또 물었습니다.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제 거취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민주당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같은 사과 메시지를 남기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후에도 여지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여러 가지 의혹들 가운데 이번에는 또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겨레 단독 보도입니다. 전직 동작구 구의원들이 2024년 총선 전에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했던 탄원서인데요. 김병기 의원 쪽에 수천만 원을 건넸다가 몇 개월 뒤에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서울 동작을이 지역구였던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이 주장했었던 김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의 배경이 됐던 탄원서라고 합니다만 관련해서 김 의원은 이것은 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탄원서는 이미 경찰에 제출이 되어서 향후 수사를 통해 진위 여부가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조금 전해드리자면 한겨레가 입수한 동작구 전 구의원 A씨와 B씨의 세 쪽짜리 탄원서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0년 초 김 의원 쪽에 각각 1,000만 원, 2천만 원을 건넸으나 석 달에서 5달 이후에 이것을 돌려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탄원서에는 그로부터 4년 가까이 흐른 지난 2023년 12월께 당시 민주당의 총선 예비 후보자 검증위원장 겸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문제를 당 지도부에 전하기 위해서 이 탄원서를 작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재명 대표님께로 시작하는 이 탄원서에서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넨 시점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요. A씨는 2018년 지방선거 기간에 김 의원의 측근 그 의원에게서 정치자금 제공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며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재차 정치자금 지원을 요구받고 1월 설 명절 즈음에 김병기 의원 자택에 방문해서 사모님께 5만 원권 현금 2천만 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그해 6월 김병기 의원님 지역 사무실에서 열린 시구의원 정례회의가 끝나자 사모님이 김병기 의원님 방으로 따로 불러 갔더니 딸 땡땡이 주라고 새우깡 한 봉지를 담은 쇼핑백을 건네줘서 받았다. 그랬더니 그 쇼핑백 안에 5만 원권 1,500만 원, 만 원권 500만 원 등 2천만 원이 함께 담겨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니원 씨도 비슷한 상황을 전했는데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설 연휴 전에 부인이 김병기 의원 댁에 방문하여 설 선물과 함께 500만 원을 드렸더니 김병기 의원님 부인이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 헌금으로는 적다고 하시면서 돈을 돌려주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A씨와 B씨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 대목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3월께 김병기 의원 자택을 아내가 거듭 방문한 사실을 전하면서 사모님께서 선거 전에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서 미리 준비한 1,000만 원을 건넸더니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사양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저도 민주당을 꽤 오래 출입했던 기자로서 사실 민주당에서는 다 사라진 구악, 구습.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죠. 그렇지만 이건 다 사라진 구습인데 여전히 이런 이런 것이 있었나? 굉장히 저 역시도 출입 기자였던 저 역시도 매우 충격적이고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이어질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출연하시니까요. 모시고 좀 더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 퀵 배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난립니다.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MBC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강선우 의원 본인은 발언이 제한돼 있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김경 시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자기는 발언권이 제한돼서 김경을 추천할 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MBC 단독 보도로 4월 22일 이것은 2022년 4월 22일 그 회의에서 김경을 공천해야 된다. 김경 시의원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라고 발언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난감하네 진짜.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팩트는 잘 모르고요. 네. 근데 어제 이제 최고위원회가 긴급하게 열렸고 네. 이미 이제 탈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이란 조치를 별도로 그렇습니다. 의결한 걸 봐서는 굉장히 센 거죠. 뭔가 확인은 된 것 같아요. 확인이 되었다. 그러나 당이. 다만 예. 물론 이제 박수현 대변인도 그랬어요. 내용은 자기네들이 밝힐 수는 없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미 탈당한 분에게 제명이라는 조치를 한 것을 봤을 때는 뭐 윤리 감찰을 당 대표님이 지시하셨지 않습니까? 네.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뭐가 확인은 된 것 같아요.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내용을 모르고 또 당에서도 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하니까 네. 미루어 짐작을 하는 것뿐입니다. 묶어서 여쭤볼게요. 김병기 의원.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어제 보도를 보니까 별다른 조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윤리 관련된 윤리 여러 가지 감찰로 절차들이 나오겠죠. 진행되는 것을 이미 예. 당내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예.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가지인데요, 김병기 네. 의원은 일단 첫 번째 강선우 의원과 관련된 게 있어요. 1억 수수를 알고 물론 이제 녹음 내용을 보면 김병기 당시 간사는 강력하게 강선우 의원한테 그거 빨리 돈부터 돌려줘라. 그리고 그 의원님이 알아서 로펌을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알아보시든지 해서 의원님이 빨리 해야지. 그걸 왜 저한테 저도 곤란해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막 울잖아요. 강선우 의원이 막 울면서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데 이거는 김병기 간사가 살려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이게 하나 있고 그리고 왜 녹음을 했을까?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별건으로 그 사모님이 지금 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동작구 뭐 구의원들 뭐 이게 뭐 구정 선물로는 세고 500만 원 줬더니 이게 공천 원금으로는 너무 약하다. 뭐 이런 류의 발언을 하시면서 돈을 뭐 받았다가 뭐 석 달 또는 5달 뒤에 돌려준 사실이 3천만 원이 또 나왔어요. 근데 사모님이 주로 이제 그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새우깡 담은 쇼핑백에다가 현찰 넣어가지고 이제 도로 돌려주고 이랬다는 건데 이뿐만 아니라 쿠팡에 70만 원짜리 오찬 뭐 본인은 얼마더라? 38,000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리고 또 칼 호텔 164만 8,000원 뭐 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이 원내대표였어요. 뭐 어차피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는 뭐 피고발 되어서 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당 지도부도 이 상황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당 대표님이 직접 그렇게 표현하셨죠.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당 차원에서도 윤리 감찰이라든지 네. 윤리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대부분의 의원들도 지금 약간 놀란 상황입니다. 멘붕이시죠. 예, 놀란 상황이고 걱정이 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제가 민주당을 비교적 오래 출입한 기자인데 네. 그리고 사실 민주당은 뭐 학생 운동이 됐든 민주화 운동이 됐든 네. 뭐 그밖에 다른 여타의 시민 운동이 됐든 뭐 시민사회 운동에 복무하다가 정치로 와서 입법 활동으로 좀 세상을 바꿔보겠다 이런 결의와 결단 속에서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의원님도 마찬가지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건 상상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뭐 이게 그렇지 않나요, 의원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많은 의원들,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상당히 지금 놀라워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멘붕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 둘인 거죠. 예. 아마 둘일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예,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너무 놀랐고 요즘 세상에 그리고 다 떠나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조금 더 한 발 들어 뭐 국민의힘 돈 받으면 50억 그런데 그 1억을 받아서 뭘 하냐 2-3천만 원 받아서 그걸 뭘 하냐 그걸 왜 이 엄중한 정치에서 그걸 받아서 뭘 하냐 그걸 받고 공천 주고 그게 무슨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말이긴 한데요. 네. 이해찬 전 대표님께서 제가 이제 수석 최고일 때 대표님이셨는데 네. 늘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정치인은 어항 속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라고 자기를 생각해야 된다. 그건 다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투명한 예. 공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 예. 들여다보이고 수시로 본다.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실 그게 맞거든요. 마치 이제 연예 매니지먼트사가 연예인들의 이미지 관리하고 연예인들도 굉장히 조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 또는 그 이상 해야 된다라고 항상 이해찬 대표님은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다시 한번 우리 민주당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이 네. 다시 새겨서 좀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유시민 또 작가님도 어떤 네. 행사에서 모든 대화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공개되더라도 네. 문제 없을 선에서만 해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얘기도 저는 그 당시에도 들을만 하다라고 얘기했더니 비판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네가 뭔데 유시민 작가 말을 두둔하고 유시민 민주당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민주당 아니신가요? 민주당은 아니신데요. 근데 그 말씀은 맞죠. 네. 특히 이제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되는 역할하고 또 민주당이 지금 지고 있는 책임은 막중합니다. 그러니까 내란을 종식하는 한편에 예. 수년간 지연됐던 개혁 과제들을 추진해 예. 내야 되고 예. 더 나아가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다시 회귀 불가능한 역사적 진전을 이뤄서 네. 사실은 그 내란 세력들을 다시는 발을 이 땅에 디디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역할, 무거운 책임 앞에서는 예. 정말 자기 자신을 좀 철저히 돌아보는 자세,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저는 이게 민주당의 원래 DNA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이제 이 DNA를 다시 세우고 복구하고 하는 작업이 굉장히 이번 일을 계기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 청산이 아직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규현 판사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사실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해서 아직 1심 선고도 안 나온 상황이에요. 2월 초에 선고될 예정이죠. 진짜 본인이 하는 거 밝힌 진짜 하겠죠? 네, 이번에는. 하겠죠. 네. 네. 12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다가 늦춰졌다 늦춰진 그러니까, 건데요. 예. 네. 설마 그냥 가진 않겠죠? 그리고 1월에 아시다시피 지금 한독수라든지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에 네. 대한 내란 관련된 재판이 있기 때문에 네. 본인도 뭐 이거를 그냥 무책임하게 던져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내란을 종식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최대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진짜 그 정말 다시는 이 땅에 내란 같은 거 꿈도 꾸지 못하도록 정말 깔끔하게 정돈된 국가를 만드는데 정부도 그렇지만 여당도 사실은 세트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한편 그 한 몸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데 그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예. 수많은 거부권에 막혔던 개혁 입법 과제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통과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한다고 해서 본회의에까지 올려놨다. 제가 원내 수석일 때 예. 올려놨지만 표결을 못했어요. 어차피 거부권 행사할 거다. 맞아. 그때 그리고 미리 맞아. 거부권 할까 선언했기 때문에 표결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 법에 3년 지나서 지금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도 찬성해서 예. 참. 필리버스터 하더니 찬성표를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의 시간을 까먹은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네. 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부터 문제 제기되었던 법원에 대한 시스템 개혁 네.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네.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엄중함, 상황의 엄중함, 민주당이 지고 있는 책임과 역할의 엄중함 이런 것들을 좀 인식을 하면서 조금 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이게 민주당의 DNA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총이나 의원님들끼리 만나서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이 당이 이래가지고 이거 뭐 부분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안에 대해서.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앞으로 우리 좀 이렇게 하자는 얘기까지는 네. 아직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어찌 됐든 지난 일요일 날 네. 어저께죠. 아니 그저께. 어제 최고위 어제 제명 어제 최고위도 최고, 있고 어젯밤에. 그랬기 때문에 약간 이런 계기들이 만들어질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정초부터 진짜 많은 국민들께서 아유 이게 기대하고 응원하는 정당에 이런 일이 있으니 좀 많이 걱정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진짜 앞으로 뭐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취재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김건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권력욕과 또 무욕 이런 탐욕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고발이 가능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받쳐서 같이 일종의 뭐 데스크 기능 같은 거를 뭐 친구 봉지욱 해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기도 하는데요. 김건희 씨가 발표한 그 특검 내용에 따르면 금품을 받은 게 3억 7,725만 원이라고 해요. 저는 이건 진짜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 보는데 취재 과정에서 뭐 덮어놓고 막 다 봤잖아요. 네, 그렇죠. 김건희 씨가 취했을 이 그 금품의 규모랄까? 뭐 어느 정도로 추정하세요? 매간 매직은 많을 것 같습니다. 기본이다. 기본이죠. 네. 제가 뭐 방송에서 뭐 얘기했지만 그 집안 집은 욕설 나올 뻔했어. 본인들이 최은순이가 이제 그 부동산 투기업자니까 옛날에 듣는 거로는 80년대 때부터 지 남편하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땅 투기하고 다니면서 은행장들 판검사들 이렇게 다니면서 그 당시에 그 전세 박스 내가지고 사촌들한테 양평에 있는 사촌들한테 개 한 마리 잡아라 해서 개 한 마리 잡아라. 전세 버스에다가 뭐야? 그러니까 최은순이가 개를 그렇게 좋아하잖아. 보신탕, 보신탕. 개고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아니 딸은 식용 금지. 식용 금지법, 김건희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맨날 남들을 접대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도 그런 거 지 엄마 맨날 접대하고 그런 거 봤잖아요. 선물 뭐 이렇게 뇌물 주고 선물 공세하고 그런 거 보고 있다가 대통령 됐어. 영부인 됐어. 그 받는 게 당연한 거지 그 사람한테는. 그러면서 누가 이게 그 백을 300만 원, 500만 원짜리 그러니까 막 5억짜리 뭐 50억짜리도 아니고 그런 거 이렇게 받아주고 매간 매직 많이 됐겠어요. 이걸로 해가지고. 제일 웃긴 게 이배용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몇 돈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5돈인가요? 그러니까 다돈 그러니까 야 5돈 주고 국가교육위원장을 할 정도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너무 이게 우리나라 특검 수사팀들이 이거밖에 안 되나? 수사 역량이. 내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는 수사권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 기자들 봤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기자들은. 우리 기자들은 그냥 뭐 냄새 맡은 거 갖고 막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맨땅 사실은. 자기네들은 뭐 수사권도 있고 다 뭐 열람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 가능한 건데 이걸 계좌 못하네. 추적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 사람들은 권한이 많잖아요. 기자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명수 이렇게. 김건희의 여러 범죄 혐의를 덮어준 게 검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도이치모터스나 뭐 디올백 사건에 무혐의 내린 그 검사들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지금 사실상 특검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계가 처음부터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죠. 당연히 드는데 저는 가장 아쉬운 게 불법 대선 선거사무소 그거 공직선거법 명백한 위반인데 윤석열의 당선 무효를 시킬 수 있는 큰 거잖아요. 근데 가장 심플한 사건이에요. 너무 간단한 사건이야. 뉴스타파가 다 했어요, 그건. 근데 그거를 안 하더라고. 건진법사 수사 과정에서 서희건설에서 사무실 제공한 것도 나왔지. 제가 했던 것은 이제 그때 서희건설 몇 층에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몰랐지만 거기에 있었고 또 강남 가로수길 예화랑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 건물 부시고 뭐 없애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건데 이거 왜 수사 안 하지? 이거 수사하면 국민의힘이 당시 대선 때 선관위한테 받았던 397억 원 선거 보전금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사실상 397억을 뱉으라고 하면 국민의힘 건물 다 팔아야 됩니다. 당사도 팔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정당으로서 유지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의 뭐 10개 20개 다 빼고 가장 명확하고 쉬운 것들을 왜 제쳐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국수본에 경찰로 넘긴 남은 사건들 다 넘겼잖아요. 거기에 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선거법 위반 사건 되게 중요한. 그리고 사건인데. 이제 선거법 위반은 이거 했죠. 그 윤석열이 허위사실, 그러니까 말한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갔을 때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그 TV 토론이나 여러 곳에서 말한 것들이 문제가 됐지만 결국엔 무죄가 나왔잖아요. 2심에서. 2심에서 무죄 나왔죠. 근데 말한 것도 다 한 게 아니야. 10개를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으면 한 2-3개밖에 안 한 거예요. 이것도 이상한데 사실은 그거를 하면서 대선 불법 선거사무소를 같이 병합을 시켜 기소를 했으면 이건 99% 유죄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선 무효되면 윤석열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뭐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 선거 자금도 다 뱉어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왜 안 했지? 네. 이 너무나도 확실한 거. 김건희가 뭐 3억 받고 5억 받고 사실은 전 그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빼먹은 게 가장 문제다 지금.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명수 기자가 그 7시간 녹취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김건희 씨가 야, 권력 잡으면 알아서 다 수사 같은 거 다 알아서 해.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사람은 이제 검경이 어떤 존재라는 거를 일찌감치 너무 잘 알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권력농단이 훨씬 쉬웠던 거 아닌가. 검찰을 갖고 쥐고 흔든 거 아닌. 그래서 이제 수사농단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저도 보면 김건희가 옆에 끼고 있는 모습들 항상 우리가 그 사진으로 영상을 보면 군인, 경찰, 네. 경호원 그런 사람들이 항상 옆에 끼지 않아요? 네. 나는 그런 사람들이 김건희는 자기를 도와줄 거다 네. 그런 생각에서 경찰, 군인, 경호원 저 계산식도 내가 찍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그때. 항상 그런 이제 이 경찰이나 군인이나 경호원들 항상 끼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 믿음이나 그런 게 있어. 그 사람 그 직업에 대한 우상 그런 게 있는지 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도 그랬거든요. 네. 이 기자는 저 이제 사주 손 이거 찍어서 보냈는데 오라고 보냈더니 저 사주를 봐줬잖아요. 그래서 이 기자는 저기 전두환 박정희 때 같았으면 중앙정보부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사주 봐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경찰, 군인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로망이 있나? 그렇죠. 직업에 독재에 대한 어떤 그런 그래서 그렇게 네. 분석이 좀 납득. 어떤 독재자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고 자기 남편을 통해서 네. 자신이 이제 권력을 취해서 마음껏 향유하려고 했었다. 네, 뭐 경찰들도 보면 나 지금 와서 좀 생각해 보면 그 누구죠 그 건진법사 말고 또 그 꼬랑지 머리 했던 그 누구지? 천공. 천공이 요새 조용하네. 그러니까 천공이 뭐 나오는 건 없잖아요. 네. 뭐 윤석열 3년 이제 국정 운영하면서 뭐 나오는 게 없어서 안 나오고 있는데 천공하고 좀 옛날에 대선 때 뭐 몇 번 만났다 그 말 갖고 경찰들이 알아서 키웠잖아요. 천공이 어디 뭐 지방 어디 가면 그 관할 서장이 나와서 배웅 뭐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요. 그 경찰들이나 권력자들은 그 권력을 잡으면 경찰이나 그게 또 노출록 때문에 더더욱 이제 경찰들이나 군인들이 이게 엎드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이 좀 보였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김건희에게 협잡했던 그 세력들 그게 뭐 경찰이든 또 검찰이든 뭐 사법부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갈래에서 보면 그냥 일종의 이제 공동체처럼 움직이면서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뭐 그랬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보면 보수 정권만 들어서면 경찰 그 검찰이나 권력 기관들이 다 알아서 권력자들한테 잘 숙이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저는 많이 느꼈고 꼭 진보 진영 들어오면 뭐 이게 그 민주주의 뭐 그걸 따진다고 하면서 그런 절차를 뭐 많이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이나 권력자들 그 권력 기관들이 그렇게 하지 않나. 꼭 보수 정권만 들어오면 알아서 끼요. 아니 근데 그 김건희 씨 재판에 오면 막 뭐 살찐 거냐 아니다 뭐 옷을 너무 많이 끼어 입은 거다. 근데 막 비틀비틀 거리면서 약간 심신미약 뭐 이런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최근 소식 좀 들으셨죠? 아니요, 못 들었어요. 다른 그 거 좀 재판에 출석한 김건희 모습 보면서 연기예요, 뭐예요? 그런 거 좀 잘하죠. 사실 연기 그런 거 잘하죠. 연기 잘한다. 아니 지금 나온 혐의가 이거밖에 나 이거 엄청 많는데 진짜 요만큼 안 나왔. 요거밖에 안 나왔네. 요거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즐기겠어요. 속으로. 야 재판 받으면 지금 15년 받았지 않았나? 그거 뭐 이제 재판에서 어떻게 선고 날지는 모르겠지만 많을 거 아니에요. 국정농단하고 뭐 뇌물 받은 거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근데 피해 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집단에 그래서 이제 재판 들었을 때 다 뭐
연기하고 뭐 그렇지 않나 뭐 그런 생각 좀 많이 아니 들어요. 근데 금액 자체가 뭐 3억 7천만 원밖에 안 되면 싸게 막은 거죠. 그러니까 싸게 막은 거다. 싸게 막은 거지 진짜. 네, 뭐 그렇죠. 이렇게 하면 벌금 추징금 해봐야 얼마 나오겠어요? 3, 4, 5억밖에 안 나올 텐데 예. 김건희 뭐 숨겨놓은 재산 뭐 이런 것도 예. 생각하면 야 제일 중요한 건 그거 아닐까요? 예. 숨겨놨던 비자금이 있다면 야 그거는 우리가 지켰다. 안 이러면서. 털렸다. 예. 예.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집안은 돈을 좋아해요. 그렇죠. 최은순 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이 핵심이었던 건데 이 오빠도 잘 아시죠, 김건희 씨의 오빠. 네, 근데 그렇죠. 지금 가족이 지금 싹 다. 근데 김건희 씨 말고 오빠도 엄마도 구속은 안 된 거죠? 아직 안 된 상태죠. 아직 안 네. 됐죠. 예, 곧 됩니까? 아니 김진우 같은 경우에는 내가 22년도에 11월 달, 12월 달에 한번 보도했는데 친척하고 또 만나가지고 알았죠. 예. 야 되자마자 윤석열 되자마자 업자들이 분단위로 건설업자들. 걔가 그 김진우가 또 어디 모 기업 건설업체 저 출신이 우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이 어디고 업자들이 얼마나 김진우한테 붙었겠어요. 그래서 분단위로 만나고 뭐 룸사롱 간다 막 그런 얘기 친척한테 내가 들어도 내가 막 얘기해 버렸지 보도하고 그랬죠. 그것처럼 걔가 엄청 문제 많거든 김진우. 무슨 기자대사에서 굿즈를 팔았다는 걸로 유명하더라만. 굿즈요? 그 김건희 굿즈. 이게 내가 뭐 또 이런 기억나는 거. 거. 예. 김진우가 임기 초에 예. 막 또 집단에는 이제 기자들 관리한다고 예. 막 이 김진우가 이제 골프 엄청 많이 최은순하고 골프 광이에요. 골프 광. 그 삼모녀. 아니 김건희는 골프 잘 치는 건 잘 모르. 내가 김건희 그건 모르겠고. 되고 최은순하고 김진우, 막내 김진아는 말레이시아 그게 가지고 아무 돈 일도 안 하면서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그 최은순하고 김진우가 맨날 이제 엄마 모시고 맨날 골프 치러 다녀요. 다니면서 저기 갑자기 나 나이 먹었나 50대니까 이제 갑자기 잊어버려서 뭔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갑자기 너 뭔 얘기 하려지? 골프 치러 다니는데. 네, 골프 치러 다니는. 방송이 아주 그냥 네, 갑자기 자연스럽습니다. 잠깐만 갑자기 돈 좋아하다, 돈. 네, 돈. 내가 취재한 내용 갑자기 잊어버렸어. 예. 2022년도에? 네, 22년도에 이제 김건희 숙자 이모는 알죠? 아, 숙자 이모. 숙자 이모 동생. 내 동생부터 만났거든. 네, 그 숙자 이모. 배다른 동생이 있어요. 여기 뭐 이모 고모가 많아 또.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모 작은 이모하고 김건희하고 3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우하고도 이제 잘 알고 막내 동생하고 잘하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와가지고 가족들 모임 때 한번 가서 들은 얘기를 나한테 다 얘기해줬죠. 그래서 그 건설업자들 분단위로 만난다. 그래서 김준우 엄청 바쁘다. 그 얘기 듣고. 건설업자들이 그냥 맨손치고 만나겠어요? 또 이명수 기자처럼 예의 바르게 하다못해 바카스라도 한 병 그렇죠. 사가지 갔겠죠? 근데 김준우 걔는 진짜 어버벙해 솔직히. 진짜 어벙벙해요. 어벙벙해요? 예, 그거는 내가 그 저기 탄핵 정국 때 온요양권 터졌을 때 한번 제가 만났어요? 온요양 가서 온요양 가서 우리가 이제 보도해가지고 뭐 그 경기 요양 거기서 이제 실사 나온다 그래가지고 정보 들어가지고 아침 6시 5시 몇 분에 온요양호 가서 장 기자님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그 온요양호 거기 주차장에 있는데 김준호가 출근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장 기자님하고 나하고 차에 있다가 내가 문 열고 김준호 씨! 딱 보니까 나 딱 보더니 나한테 다가와. 눈이 좀 안 좋나 봐. 안경 썼는데 그래가지고 난 거 알고 도망가더라고요. 애가 지금 띵해요 지금 김진우 김진우 씨 예, 도망가. 그러니까 걔네 경찰들이 우리나라 검사나 경찰들이 이제 특검 수사 특검 그분들도 이제 2차 특검 하게 되면 그 수사하시는 경찰이나 뭐 변호사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베테랑 수사관들이 좀 해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나도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좀 답답해요? 막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내가 좀 이제 베테랑 뭐 이런 것들 뭐 차라리 이명수 봉지욱이 수사팀에 들어갈까? 진짜 그런 거 하면 또 투캅스 그런 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김진우 그런 애들 불러놓고 그냥 진실의 방으로 가게 해가지고 제가 진실의 방. 수사가 코미디로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있는 사실을 그냥 우리 수사하시는 분들 그냥 힘들게 하지 말고 다 불어라 빨리.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농담이었습니다. 아유 뭐 두 분 모시고 하니까 1시간이 뭐 금방 가는데
어쨌든 12월 31일 저희가 마지막 날 송년 특집 방송으로 두 분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두 분인데 일정상 저희가 오늘 전날 녹화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끝으로 신년 다가오는 새해에 두 분 어떻게 할 건지 네. 여기는 영화니까 봉지욱 기자 어떤 계획 있으신지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글쎄 뭐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일단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 뭐- 이명수와 먹방을 하면서 한 7kg 쪘는데 심지어 이제 같이 먹으니까 이명수가 상대적으로 덜 먹잖아요. 제가 먹으니까 얘는 빠졌어요. 진짜 살이 빠졌어? 네. 이명수는 살이 빠지고 저는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네. 일단 진짜 이건 빼긴 빼야겠구나.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좀 살도 좀 빼고. 뭐 이렇게 맛있는데 맛있는 걸 많이 먹는 모양이다. 장 기자님 저하고 네. 같이 있잖아요. 네. 내가 맛있게 먹으니까 따라 따라 먹는 먹게 거지. 돼. 아. 사람이 그래.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내가 막 보면 난 항상 맛있게 먹으니까 우리 집에 누나들 뭐 이렇게 식구들 보면 명수 먹으니까 또 따라 먹어.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보면 근데 봉지육도 내가 이게 맛있게 먹으면 등치만 있을 뿐이지 입이 되게 짧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입 짧은 사람 좋아하지. 같은 음식 나와도 내가 더 많이 먹으니까. 농담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상한 사람 되네. 삼겹살 둘이 가는데 막 8, 9인분을 먹어요. 야, 진짜? 그러니까 하여튼 살도 대단하다. 좀 빼고 뭔가 좀 지속 가능하게 뭐 유튜브를 하더라도 좀 지속 가능한 형태로 해야겠다. 지금 사실 주먹국으로 재미삼아 해왔는데 뭐 한다고 하면 유튜브를 계속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죠. 그러니까 조금 예를 들면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 이건 일종의 기업이 됐잖아요. 법인이 돼서 기업이 됐는데 네, 하여튼. 이게 얼마나 고생해서 하시는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선뜻 이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하지만, 모델이 네. 장윤성 기자님 모델로 봐서 그래. 아 진짜? 아주 맞잖아. 그 아니. 다른 이게 장윤성 기자님 잠 주무시나? 진짜 너무 부지런하고 난 솔직히 나 장윤성 기자님 힘 모아서 같이 하자. 아니 진짜 보면 그또 가서 그 집에 가면 또 화장 지우고 우리는 뭐 피곤하면 자잖아 그냥. 네. 저도 근데 또 일찍 나와서 이게 또 방송하고 또 대통령 청와대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청와대 같이 갑시다. 봉지욱 씨가 저기 가면 잘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청와대 가서 할 일이 뭐 있어요? 청와대 가서 뭐 브리핑하는 거 여기 청와대가 보는 아니라 거밖에 내가 뭐 여기는 없잖아요. 저기 캄보디아. 캄보디아로 가야 될 것 같아. 하여튼 뭐 일단 일단은 제가 사실은 뉴스타파 그만두고 하면서 이제 기자 생활을 좀 쭉 돌아본 취재기를 담은 책을 내려고 그랬는데 이 친구랑 먹방하고 그러다가 한 줄도 못 써가지고 네. 일단 살도 좀 빼고 책을 쓰긴 써야겠다. 지금 네. 한 2월쯤에 빨리 써서 한 2월쯤에 책 쓰면은 정치인데. 아니요 뭐, 그건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을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가끔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야 이거 영화로 만들면 진짜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팩트에 기반한 팩션으로 쓸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제가 이제 써야 되는 게 김재규 지금 재심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재심을 제가 보도하면서 이제 맞아요. 청구를 하게 시작됐죠. 됐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선고가 2, 3월에 나올 것 같아요. 오. 그래가지고 재심을 포함한 좀 굵직한 취재들을 정리한 그 뒤에 백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아서 책을 내면 좋을 것 같다. 재밌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걸 또 기반으로 2차, 3차 창작물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책 쓰라는 요구가 되게 많습니다. 출판사 한 10곳 이상이 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바빠서 안 했다가 이거는 제가 이제 1월 달에는 뭐 출연도 좀 자제하고 제 것도 좀 자제하고 하면서 쓰긴 써야겠다. 라고 하는데 데드라인을 안 정해 놓으면 마감을 안 해 놓으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강제로 누군가 마감을 그래서 시켜줘야 돼. 요즘에 소셜 펀딩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언제까지 책을 배송시키겠다. 어허. 요거를 그러니까 그 책을 사전 판매하는 거죠. 요거를 해야지 강제가 되겠다. 그렇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셜 펀딩을 시작하는. 뭐 한때 그랬어요. 뉴스타파 그만두고 나면 자기도 뭐 유시민 작가처럼 작가 길을 걷겠다. 여기 국문과 나왔기 때문에 국문학도. 가능하죠. 문청. 네. 제가 가끔 봉지욱 기자가 말할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게 표현이나 단어나 문청이라야만 가능한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런 게 국문학도 이게 확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국문학도다. 근데 이제 작가가 타이틀이 애매하잖아요. 이제 회사도 나와서 기자라고 뭐 하기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또 기자 뭐 어디 소속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럴 때 애매할 때 작가 내지 박사가 돼. 명박사처럼
만물 박사거든. 그러네, 명박사. 작가 내지 박사가 되니까 네. 뭐 이제 봉 박사보다는 봉 작가가 낫겠다. 봉 작가가 낫겠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명수 기자도 새해 다짐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 그 상반기 때는 좀 영화에 좀 집중할 것 같고요. 궁금하다 진짜. 예, 그리고 뭐 내년 또 지선이 있으니까 지선에 또 우리 미주 진영이 좀 압승했으면 좋겠고. 예. 저 개인적인 일로는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그 우리 촛불 시민이 됐던 거예요. 저는 우리 초신님을 처음 2013년에 만나가지고 2년 돼가지고 너무 이런 분이 어떻게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손발이 되어 드린다고 하고 문재인 정부 딱 들어서고 나서 내가 떠난다 그랬어요. 이제 뭐 제가 뭐 운동권도 아니고 뭐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도 아닌데 초진이 불쌍하고 어떻게 하다가 또 박근혜가 나쁜 여자고 그러니까 같이 동참해서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해서 초진님이 노무현 대통령 봐서라도 좀 네가 같이 하자 해서 왔고 나는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옛날부터 이제 옛날에 성남시장 할 때 광화문에 단식할 때부터 좀 관심이 많았죠. 우리 서울에서 우리 백은종 조신님에 대한 영향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이 좀 대통령 되면 어떨까 해서 이제 제 목적이 뭐냐면 그냥 정치적 목적.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그게 내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다 이뤘네. 예, 다 이뤘어. 근데 지선이 좀 내년 지선이 좀 있으니까 그거에 이제 제가 그 집중적으로 좀 뭐 좀 하고 있는 거고 취재 열심히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빨리 잘 돼가지고 이 바닥을 떠는 거다. 그래서 제 3의 또 직업을 제 3의 직업 뭐 먹방? 하여튼간 좀 김밥집 어제 김밥천국이야? 우리 어제 오신 스님도 저한테 제안하셨어요? 식당을 하자 그래서 한쪽에서는 스님은 비빔밥 만드시고 옆에서는 삼겹살 굽고 뭐 그런 체인지 식당을 하셨어요. 스님하고 지금 삼겹살 체인점을 지금 스님하고 가만 있어봐. 스님하고 삼겹살 고기 먹었어요. 아니 스님은 샐러드 먹었어요. 진짜 우리가 고기 좋아한다고 장인수 기자님이 고기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명수가 좋아하는구만 고기는. 나는 돼지고기 삼겹살 파고 장인수 기자님은 그 소 목살파야. 그래서 스님 어저께 나오는 그 샐러드 그것만 드셨어. 우리가 고기 다 먹어. 치킨 샐러드 이런 거 아니야? 진실의 방으로. 재밌습니다. 네, 저희가 연말에 두 유명한 두 기자님 모시고 저희가 함께 송년 방송했는데요. 너무 재밌네요. 하여튼 이유가 있다. 뜨는 기자 이유가 있다라는 걸 새삼 또 깨닫게 됩니다. 두 분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 바쁘신 가운데 취재 편의점에 한 달에 한 번씩만 나와서 좀 웃겨주시라.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웃었더니 머리가 아플 정도라.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